지분 투자 시 그 투자하기 매물을 고르는 노하우가 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싸야죠. 우선 저렴하게 사야 돼요. 저렴하게 사는 게 정말 중요하고, 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도 처음에 당연히 있었겠죠. 네네. 초기에는 얼마 정도로 시작을 하셨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정말 현금으로 딱 가지고 있었던 건 700만 원이었어요. 700만 원이었고, 아버지가 1000만 원, 어머니가 1000만 원을 보태주셔서 2700을 갖고 있었고요. 와이프는 3000만 원 있었어요. 그래서 5700을 가지고 스튜디오, 메이크업, 드레스, 예식장 예약까지 다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전셋집까지 다 알아봤었어야 됐어요. 굉장히 이제 녹록치 않았었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하고 축의금 같은 거 이렇게 받으니까 한 700만 원 정도 남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동산 투자는 해야 되겠는데 돈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갭 투자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을 때라 가지고 진짜 1000만 원, 1500만 원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을 열심히 찾았었어요. 근데 1500도 없다 보니까 축의금과 또 어머니가 와이프 이렇게 예물 주는 그 금 있었는데 그것도 다 팔고, 어머니는 아직도 모르세요. 다 팔고, 저도 이런 카메라 있었는데 카메라 팔고, 뭐 사은품으로 받았었던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다 팔고 해서 1500만 원 모아서 그때 처음으로 경기도 행신동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처음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했죠. 지금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갭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네.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자본금을 얼마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이제 시기도 좋고, 네, 매매가라든지 전세가 차이가 좀 적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건데, 근데 지금은 갭 투자하는 건 이제 지금 시기와 안 맞아라고 하면서 포기하면 방법이 없어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제가 또 그때 당시에 찾았던 방식이 지분 투자였어요. 지분 투자. 경매, 공매. 저도 몰랐었는데, 수익률, 빠르게 수익도 낼 수 있고, 또 오랜 기간 걸리지도 않고 소액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책이나 어떤 영상들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몸으로 한번 직접 체험을 해보자. 1억짜리 아파트라든지 빌라가 있는데 10분의 1만 나와서 그게 또 50%가 떨어져서 500만 원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처음 알게 된 거죠. 근데 이 지분 투자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걸 받았을 때 내가 뭔가 향유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낙찰 받으면 공유자들과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협의를 반드시 해야 돼요. 공유자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전체가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유물 분할 소송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법원에다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란 걸 진행을 하면 어떤 판결을 받아서 전체를 경매로 넘길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전체가 다 손해가 되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내 지분을 사든 그렇죠. 아니면 나한테 넘기든 아니면 같이 해서 부동산에 팔든 그런 식으로 협의가 가능한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결국엔 또 다 풀어가 나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서로 상대방과 얼굴 붉힐 필요 없이 나는 싸게 샀으니까 상대방이 매입을 하길 원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면은 되는 거고, 또 상대방이 내 지분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면은 또 나한테 팔 수도 있는 거고. 보통 팔 때는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좀 저렴하게 사오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저렴하게 제가 하나로 만든 다음에 일반 매매로 팔아서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죠. 이 지분 투자 같은 경우는 대신 소송까지 가고 하면 좀 길어지죠. 아니죠. 그렇죠. 왜냐면 소송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변호사 써야 되고 법무사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24시간 아무 때나 내가 원할 때 얼마든지 전자소송을 통해서 셀프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정형화된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만 가지면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분 투자가 사람들이 많이 겁내잖아요. 완벽한 내 소유가 아니다. 네네. 그리고 사람 섞이는 게 불편하다. 네. 그래갖고 좀 경매 물건 중에서도 깨끗한 물건만 사려고 하다 보니까 경쟁이 엄청나고 시세랑 큰 차이 없이 사게 되고, 그리고 두세 번 폐차를 하면 이거 경쟁 너무 세. 이건 이제 내가 할 게 아니야. 이제 경매 시장 끝났어. 그러면서 이 세계를 떠나버리는 거죠. 네.
직접 경험을 해본 다음에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은 돈 버는 방법들 중에서 네. 대표님 부동산 재테크 줄 중에서도 네. 또 하필이면 또 경공매였는지 네네. 사실 경기가 좋았을 때는 일반 매매만 해도 네. 충분히 좋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부터 쭉 이런 식으로 부동산 쪽은 경매나 공매만 하셨던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왜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변환을 했었었냐면, 갭 투자로 처음 시작을 했었었는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규제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규제가 막 계속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자 할 때 사야 되고, 팔고 싶을 때 팔아야 되는데, 정부 규제 때문에 사고 싶을 때 못 사고, 팔고 싶을 때 못 팔게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위험한 투자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정부의 간섭이라든지 규제는 덜하면서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주식과 토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왕이면 싸게 사면은 좋잖아요. 그럼요. 근데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 주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폭락장이 아니면 싸게 사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은 맞습니다. 부동산은 경매 공매를 통해서 뭐 지금부터라도 얼마든지 싸게 살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발을 담그게 된 거죠. 대표님 지금 타이밍인가요? 경매? 지금은 뭐 경매든 주식이든 저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식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3배 레버리지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오르면은 3배로 오르고 TQQQ 또 뭐 S&P 500이 또 오르면 3배 오르는 뭐 6%라든지 또 속쓰리라고 네, SOXL 그런 쪽으로. 왜냐면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계속 유심히 살펴보니까. 그래서 정말 많이 떨어졌을 때 이제 분할 매수로 계속 꾸준히 저만의 어떤 원칙 정해서 계속해서 추가 매입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경매, 공매를 통해서 끊임없이 한 달에 최소 3개, 4개 이상은 낙찰을 받고 있습니다. 와, 쉽지 않은데 3개, 4개. 그럼 전국 방방곳곳으로 가시겠어요? 맞습니다. 특히 토지 같은 경우는 또 지방이 괜찮은 게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제주도라든지 뭐 강원도, 강화도 어디든 대리 입찰 안 하시고요? 대리 입찰 같은 경우에도 하죠. 제가 직접 요즘은 안 가고요. 예. 다 전 지역에 이제 많은 다양한 수강생분들이라든지 지인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에게 이제 또 요청을 합니다. 진짜 네. 환상적입니다. 아닙니다. 저도 경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오래전부터 경매를 많이 봐왔고 네. 부동산도 좋아하는데 네. 경매는 그 당일 아침 거기까지 가는 게 진짜 힘들어요. 맞습니다. 예, 전날까지 정말 열심히 할 네. 거야 다 써놓고 못 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인터넷으로. 네, 온비드 공매는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법원에 갈 필요도 없고 24시간 아무 때나 내가 원할 때 USB에 이제 공인인증서만 담겨 있으면 얼마든지 입찰이 가능하죠. 그렇게 많이 받으셨구나. 네네. 자,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부동산을 이제 했을 때 토지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농지 같은 경우 이제 네. 투자하게 되면은 네. 이제 물건에 대한 매수자가 없을까봐 뭐 예를 들어서 토지 같은 경우는 사실 경매로 나오기 전에 사실 진짜 좋은 거면은 그 전에 네. 없어지는 경우도 덜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경매는 또 맹지도 나오고 네, 맞습니다. 땅 모양도 이쁘지도 않고 네. 아니면 너무 크거나 네. 이런 거 매수자가 안 나올까 봐 두려워서 못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저도 네.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매수자가 붙을 만한 물건을 골라서 입찰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활용 가치가 있냐 없냐를 봐요. 우선은 만약에 뭐 농지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좀 농지 투자가 규제가 좀 네, 심해져가지고 쉽지 않죠. 심해져서 좀 이렇게 모르고 함부로 하기에는 약간 어렵기는 한데 어쨌든 거기에 누군가가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면 그 땅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땅이잖아요. 그런 땅을 내가 싸게 낙찰받아서 그분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니면 일반 부동산의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는다고 하면은 누군가는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 직업이 농부면 나는 땅을 계속해서 늘리고 싶잖아요. 또 그분들은 현금을 또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어차피 농사 짓는데 주변에 싼 땅 없나 항상 그렇게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한테 내가 경매나 공매로 싸게 낙찰 받아서 저렴하게 드린다고 하면 협의가
그렇게 잘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땅은 다 주인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거기에 제가 지분 물건으로 낙찰받는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또 공유자분들과 협의를 해서 또 팔 수도 있고, 근데 기존에 있는 공유자들은 팔 생각은 있는데 내 거는 살 생각이 없고, 그러면은 그분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또 다른 인접 토지 주인들과 또 컨택을 해서 그 사람들 중에서 살 사람들이 나오면 같이 팔아도 되고,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또 지분 투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이게 장점만 있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단점 좀 얘기해 주세요. 지분 투자의 단점은 우선은 대출이 안 나와요. 네. 맞아요. 근데 대출. 어차피 우리는 소액으로 할 거잖아요. 음. 네, 소액으로 하면 원래는 일반 물건이라도 대출은 어렵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란 게 있어요. 네. 기존에 있는 공유자들이 네. 어떤 누군가가 이 물건을 낙찰받으면 그 낙찰받은 가격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뺏길 그러면 수가 내가 있구나. 그렇죠. 뺏긴다는 표현은 그렇기는 하지만은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죠. 근데 내가 원래 공유자인데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 있다라는 걸 대부분이 몰라요. 그래서 경매로 봤을 때는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오는 확률이 2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회가 있는 거죠. 네. 하긴 이 사람들도 거기까지 갔던 상황이면은 그 전에 어떻게든 처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네. 되네요. 그리고 이제 경매 공매에 대한 어떤 지식이 전무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뭔가 땅이라든지 집이 딱 떨어져 나가는 줄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일생을 살면서 부동산 거래만 한다고 한다면 네네. 몇 번 안 하는 게 맞잖아요. 네, 지분 투자는 하는 사람만 하기 때문에 네. 거의 이제 안 하죠. 그 지분 물건에는 대표님이 늘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네네. 지분 투자 시 그 투자하기 매물을 고르는 노하우가 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싸야죠. 우선 저렴하게 사야 돼요. 저렴하게 사는 게 정말 중요하고, 또 두 번째는 꼭 누군가에게 반드시 필요할 만한 땅이어야 돼요. 저는 묘지 투자도 많이 했었어요. 와, 진짜 대단하시다. 네. 이런 그래서- 거를 여기서 네, 만나게 야, 될 줄이야. 분묘 있는 토지를 낙찰받아서 뭐해? 근데 분묘 있는 토지를 고를 때도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묘 관리가 잘 돼 있는지, 두 번째는 가족 관계인지, 공유자들이, 또 세 번째는 뭐 매매로 샀는지. 그 사람들이 맹지인 상황이고 개발도 안 되는 땅을 매입을 해서 왜 선산으로 만들었을까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자기 조상들을 모시려고 샀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뭐 국가에 세금을 안 내거나 뭐 돈을 못 갚아서 그 사람 지분만 나왔는데, 그런 걸 내가 낙찰 받아서 기존에 있는 공유자들에게 좀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다고 하면은 그분들은 어차피 선산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이게 바보 같을 수도 있지만 저는 시세보다 비싸게 절대 안 팔아요. 왜? 서로 윈윈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낙찰 받았다고 또 내가 이걸 전체로 넘길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다고 해서 상대방한테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하고 그렇게 협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도 기분이 안 좋아서 가는 말 오는 말이 고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욕먹고 또 화내면서 돈 벌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근데 저는 그분들이 경매 공매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니까 내가 낙찰받기는 했는데 온전히 편안하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상들을 잘 모실 수 있도록 되돌려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저는 싸게 샀지만 또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다고 하더라도 그 차액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한다 이거죠. 네. 크게 욕심내지 않는 네. 투자 방식이네요. 네. 그러면 그분들한테 정말 고맙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투자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혹시 그런 것도 들어가신 적 있으세요? 아파트 빌라도? 저는 그 전문이죠. 네네네. 스고이. 얼마 전에도 제가 올해 6월 달이죠. 청담동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 받았어요. 지분으로요? 네, 3분의 1 지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호가는 24억까지 올랐었던 물건인데 3분의 1 하면은 얼마죠? 거의 8억이라고 예. 보면 되는데 저는 6억 초반대에 낙찰을 받았거든요. 또 2등하고도 한 100 몇십만 원 차이로 낙찰을 받았어요. 지금도 해결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어쨌든 끊임없이 낙찰 받습니다. 네. 투자자기 때문에 투자를 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감이 금방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워낙 세상이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도 하루아침에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걸 내가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 있으면은 감이 떨어져가지고 제때 대응도 못하고 또 제 지인분들이라든지 수강생분들에게 어떤 정확한 지식이라든지 어떤 정보 전달을 제대로 못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투자자는 투자를 절대 쉬면 안 된다. 맞습니다. 투자를 잠깐 멈추게 되면은 그냥 이 씬에서 끝나는 거라고.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하고 있긴 한데 쉽지 않거든요. 지분 투자 시 조심해야 될 점과 리스크가 조금 궁금합니다. 지분 투자할 경우에 만약에 묘지 있는 투자를 예를 들자면은 묘 관리가 너무 잘 돼 있고 가족 관계고 또 뭐 매매로 샀어. 그래서 이분들은 반드시 내 지분이 필요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묘가 한쪽에 몰려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한쪽에 몰려 있으면은 상대방은 현물 분할을 주장할 수 있어요. 원래 지분 물건 원칙은 현물 분할이거든요.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야, 너가 가진 그 평수대로 똑같이 나눠 가져. 이렇게 나눠. 그게 원칙인데, 그러면 상대방에서는 묘 있는 부분은 내가 가질 테니까, 너는 묘 있는 부분 제외하고 아무 데나 떼가. 해버리면 이제 난감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네네. 그렇게 되면은 다 같이 있어야지 경제적 가치가 있는데. 네. 진짜 요것만 요것만 떼가지고 떼가면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없으니까. 그거는 내가 죽으면 묘로 쓸 그거 말고는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은 처음부터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비싸게 사면 안 돼요. 무조건 지금. 예, 무조건 싸게 사야 돼요. 왜냐? 전체가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체가 넘어갔을 때 누군가는 그 물건을 낙찰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 가격에 낙찰받진 않겠죠? 네. 그분들도 한 번, 두 번, 세 번 유찰이 된 상태에서 입찰이 들어올 텐데 그렇게 두세 번 떨어질 경우까지 대비해서 입찰가를 처음부터 지분 물건에 입찰할 때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야 되는 거죠. 대표님, 그러면 네. 이런 지분 투자를 할 때 네. 낮춰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는 네. 대표님의 주관적인 기준인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런 주관적인 기준의 객관적인 시세 확인을 하기 위한 네. 이 뭔가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뭐 아파트는 시세 확인하는 법이 너무 명확하죠, 쉬워요. 쉽죠. 네. 네. 뭐 네이버 부동산만 네. 보더라도 되고 또 뭐 호객 노노라든지 다양한 어플을 활용해서 시세 파악 또 실거래가 확인하면 되는데 문제는 토지입니다. 토지 시세 파악은 어떻게 하냐? 저 같은 경우에는 입찰가를 얼마 정도 써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은 우선은 기존의 경매 공매에 낙찰된 사례들을 이렇게 우선적으로 좀 먼저 보거든요. 참고용으로. 왜냐면 내가 입찰하려고 하는 물건 인근 지역에 그동안의 낙찰가가 얼마나 됐는지가 다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보면서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곳과 최대한 가까이 있는 곳들이 몇 % 정도의 낙찰이 됐는지를 참고를 해보시고 또 두 번째는 밸류맵이라든지 또 땅야라는 어플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지번을 입력하면은 그쪽 주변에 실거래됐던 그런 금액들이 다 뜨거든요. 클릭만 하면 평당 얼마의 거래가 됐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예전 거는 참고하실 필요가 없고 최근 2, 3년 안의 것들 비슷한 위치에 있는 예, 것들.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들 평균적으로 이게 얼마 정도에 팔렸는지 그럼 만약에 평균적으로 한 3만 원에 팔렸어. 근데 나는 한 10,000원 정도에 낙찰 받아서 2만 원 정도의 물건 매물을 올린다고 하면은 빨리 팔릴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래도 인근 지역의 시세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부동산에서 근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들이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정읍에 있는 물건 낙찰 받아서 141만 원에 낙찰 받아서 추가로 300만 원 더 투입해서 441만 원 들여서 2개월 만에 1,000만 원에 매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읍은 한 번도 안 가보고 그쪽 지역에 누군가 아는 사람도 없고 또 부동산도 잘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냐? 네이버 블로그 해서 이제 정읍 부동산이라고 네이버에 쳤어요. 그래서 블로그 영역 클릭을 하고 보니까 정읍 지역에서도 블로그를 열심히 하시는 이렇게 공인중개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블로그 들어가서 전화번호 적혀 있으면 전화해서 매물 주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한 번, 파는 사람 입장에서 한 번 그렇게 그 시세 파악을 해보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경매, 공매 나온 물건들 지번을 알려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 경매공매 하시는 분들 거의 잘 없어요. 맞아요. 매물 가지고 있는 것만 중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쪽 지역에 경매공매 나온 물건들 관심도 없거든요. 말 그대로 그냥 중개만 해주는 네, 분들이 맞습니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 오픈하셔도 돼요. 그래서 경매로 나온 물건이라고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 어머니가 아니면 우리 친인척 중에서 팔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아니면 농사를 지으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내가 대신 시세 파악을 해보는 거다. 평당 얼마 정도면 팔 수 있냐, 또 다른 부동산에 얼마 정도면 살 수 있냐, 그런 식으로 해서 시세 파악을 해보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아파트는 시세 파악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근데 토지도 다 나오거든요. 상가도 나오고. 그러니까 네이버 부동산에서 토지를 클릭을 하시고 또 정읍이면은 정읍 부분에 어떤 지도 클릭을 하시면 현재 정읍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들이 쫙 나와요. 이거는 지금 현재 그쪽에 나온 매물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과 최대한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그런 물건들 두세 개 정도 뽑아서 평균 얼마 정도에 나왔는지 평당가가 계산해 보면 8만 원 정도에 나왔네. 그럼 내가 5만 원 정도에 낙찰받아서 7만 원에 올리면 내 물건이 가장 저렴하니까 가장 먼저 팔릴 수 있겠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정도만 알아도 절대 기획부동산에 속지 않습니다. 그쵸. 네. 요즘 부동산을 비롯해서 네. 전체적인 자산 시장이 좋지가 않아요. 네, 대표님 맞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네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는 투자를 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는 경매 공매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매 왜냐면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 경매 공매 시장은 더 급격히 얼어붙어 가지고 본래의 가치보다 훨씬 많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내 집 마련이라든지 뭐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뭐 내년 초라든지 중순에 분명히 더 큰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지금도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매나 공매로 이렇게 낙찰 받으면 싸게 낙찰 받을 수 있으니까 절대 손해가 아니죠. 그리고 저도 지금 마곡에 사무실이 있는데 경매로 낙찰 받아가지고 네 거기 있는 세입자분들 명도하고 저만의 그 사무실로 또 쓰고 있거든요. 그게 어려워요. 네. 명도. 사람을 대해서 네.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근데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세상에 쉬운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한 번만 해보면은 어려운 거 전혀 없어요. 네. 한 번의 경험만 해보시면 됩니다. 대표님, 네. 이 영상을 보고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표님 채널도 많이 찾아가고 그럴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무턱대고 이제 대표님 영상을 보는 것도 좋지만 네. 그 부동산을 공부하고 싶은 불인이라고 하죠. 네네. 그런 분들이 이제 2030도 많고 하거든요. 네네. 추천하는 공부법이 있으실까요? 저는 책은 너무 많이 읽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경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경매에 관련된 책 딱 한 권 읽고 빠르게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근데 읽다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면서 넘어가려고 해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영어 공부 다 해봤잖아요. 처음부터 막 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뭐 영문법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그냥 빠르게 읽으면서 반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뭐 책을 한 권 읽고 그 다음에 그 저자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면 차라리 그 사람의 어떤 강연을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서 강연 들으면서 또 책을 한 번 더 읽으면은 받아들이는 게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한 권의 책을 읽었으면은 반드시 하나의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처음부터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신중하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폐찰하고 또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몇만 원짜리, 막 10만 원대, 20만 원대짜리 지분 물건들도 많이 있거든요. 수익 생각하지 말고 내가 투자라 생각을 하고 한번 또 수업료라 생각을 하고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아서 수익이 나든 안 나든 한번 그 해봐라. 모든 절차들을 한 바퀴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속상해요. 몇만 원, 몇십만 원 날린다 생각을 하고 한번 낙찰 받으면 소유권 이전도 직접 해보고 또 그걸 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너무 아무것도 없이 고민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네. 부동산 관련된 서적을 이제 네.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거 보고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하니까 괜찮은 네. 거 장안의 추천해주세요. 화제 초대형 베스트셀러 네, 부동산 경매의 기술이란 책이 있고요. 제가 쓴 책입니다. 그리고 실전 부동산 경매 그 두 권만 읽으면 경매 공매는 끝이에요. 부동산 경매의 기술, 그리고 실전 부동산 경매 실전 부동산. 네, 그 두 권만 읽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여러분 들으셨죠? 요거 두 개 한번 읽어보시고 네, 읽고 끝나지 마시고 읽고 서평만 남기지 마시고 읽고 별점만 주시지 마시고 네.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근데 대표님이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라고는 알았는데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던 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수입차도 좋아하고 네. 어떻게 하면 싸게 사고 싶어 하는 거 좋아.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네, 세상 누구보다 싸게 사는 걸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싸게 사면 절대 손해를 안 보죠. 관심이 되게 가더라고요. 근데 네. 대표님께서 올렸던 영상들 중에 뭐 벤츠 뭐 이런 그리고 또 카니발도 있고. 지인의 차를 또 네. 해준 것도 있고 아버님의 차를 벤츠로 박아주신 것도 네. 있고 본인 차도 2개 정도 또 그렇게 네. 해서 했는데 네. 이거 어떻게 좀 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왜 자동차 경매를 또 시작하게 됐었냐면, 제가 이제 부동산 관련된 또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수강생분들 중에서 자동차 경매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번도 경험이 없는 거야. 네. 그런데 경험이 없는데 제대로 알려주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한번 자동차 경매를 한 대 받아볼까? 그리고 이왕이면 뭐 수입차 위주로 한번 받아볼까? 해서 막 물건을 찾았었는데 2012년식이었는데 벤츠 E클래스가 나온 거예요. 가격도 저렴한 거예요. 얼마에 나왔어요? 그게 1,800만 원대였는데 막 유찰이 돼가지고 거의 900만 원인가 1,000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래도 그게 왜 유찰이 되지? 근데 이제 2012년식이기도 하고 키로수도 많았어요. 아, 네, 17만 정도 17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경험치 쌓아볼만 한데라고 해서 입찰을 하면서 단독 낙찰이 된 거예요. 단독이요? 막 등골이 그때 오싹하더라고요. 단독 때문에 원래 좀 그렇잖아요. 네. 야, 이거 왜 아무도 입찰을 안 하는 거지? 이거 혹시 문제 있나? 근데 그때는 자동차 경매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또 차를 볼 줄 아는 눈이 뭐 전혀 없었으니까 저는 무조건 좀 지르고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 나중에 잔금 납부 다 하고 이제 키를 받고 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쨌든 배터리가 방전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긴급 출동 불러서 배터리도 새 걸로 교환하고 시동을 켰는데 25만이라고 떠 있는 거예요. 17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숫자인가? 그래서 벤츠 코리아에서 일하는 지인분 계셔서 사진 찍어서 보내니까 키로수가 맞대요.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경매계에도 다시 전화하고 감정평가한 사람한테 전화까지 했는데 감정평가사가 시동이 안 걸려서 그냥 예전에 자동차 등록증 있었던 거기에 기록돼 있었던 키로수 그냥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경매계에다가 이거 너무 공부상과 현황이 차이가 너무 큰 거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지 않냐? 잘못된 건 맞대요.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미 잔금을 납부해버렸으니 제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도 저도 안 됐었던 거죠. 근데 이제 2012년 E클래스 벤츠가 좋거든요. 잘 만들었어요. 그 당시 나온 예, 거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이제 다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휠도 낡아가지고 휠도 갈고 타이어 갈고 브레이크 디스크 패드 또 케미컬류 다 갈면서 차에 대한 어떤 애정이라든지 지식이 조금씩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연료 필터라든지 에어컨 필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혼자 갈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차량 경매에도 이제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게 된 거죠. 거기에서 나오는 매물들이 괜찮은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나요? 네, 많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또 수입차라고 하면은 이제 그 수리비. 보증 안 네, 되고. 수리비가 뭐 엄청나게 깨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식 센터 들어가면은 이제 크게 박살 깨질 나죠. 수가 있는데 요즘 싸제 업체들 맞죠. 굉장히 잘하면서 저렴하게 해주는 것들 많이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네. 어차피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잖아요. 네. 경매의 장점이 그거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뭐 중고차 시장에서 사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경매로 받아가지고 나중에 엄청난 수리비 뭐 깨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훈수두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중고차 시장에 나온 차들도 100% 완전히 뭐
다 고쳐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겉만 번지르르한 경우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그럼 내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낙찰 받아서 최소한 200에서 400 정도 수리하는데 쓴다 생각을 하고 그 중고차 시장에서 샀던 것보다 거의 비슷한 가격에 사더라도 손해가 아닌 거죠. 그렇죠. 아 이제 그 수리비까지 들어서 비슷해진다고 하더라도 왜? 나는 내가 직접 다 고쳤고 그걸 두 눈으로 봤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탈 수가 있는 거죠. 경매라고 해서 완벽하게 시장보다 말도 안 되게 싸게 사거나 그렇게까지 시장이 가만두지 않죠? 네, 다 들어가죠? 예, 요즘은 또 이제 경매, 공매로 자동차 경매, 공매도 많은 분들에게 또 알려졌고, 또 저도 유튜브로 굉장히 많은 그런 정보 전달을 하다 보니까 엄청 싸게는 못 사요. 예,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좀 저렴하게 사서 이제 수리해가지고 뭐 비슷하게 아니면 그거보다 더 저렴하게 산다고 하면은 괜찮은 거죠. 일단 저는 그게 왜 매력적이냐면은 네.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전 과정을 겪어볼 수 있고 네. 이거 한 번 하게 되면은 다음번에도 할 수 있다라는 게 네네. 다 만들어지는 거 먹는 거보다 네네. 내가 뭔가 조리해 나가는 느낌이 있어서 재밌죠. 좋더라고요. 우선. 예. 네. 또 부동산도 경매 공매를 자주 하다 보니까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냥 일반 매물 가서 사는 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거 낙찰 받아서 과정들 또 찍고 올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하는 것들이 재밌더라고요. 네. 대표님 오늘 말씀하시는 게 너무 신나서 네네. 말씀하시는 오랜만에 인터뷰인데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아 대표님 이거 말고도 하고 네. 계시는 재테크가 또 많으시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매, 공매로 어떤 상가들을 낙찰 받아서 새로운 가치를 불어 넣어서 지금 사업화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뭐 상가라든지 어떤 건물을 낙찰 받는다고 하면 임대해 주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럼 수익률은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또 요즘같이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이렇게 이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개월 동안 7개의 상가를 낙찰을 받았거든요. 근데 임대해 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본인이 쓰고 계신 네, 거예요? 다 제가 쓰고 하나는 대구에 공유 오피스를 만들고 있고 어이구. 또 양주 옥정 신도시에 얼마 전에 이게 좀 이슈가 됐었는데 12층 꼭대기에 5개의 상가가 한꺼번에 나왔어요. 전체가. 그걸 저랑 제 지인 2명이 전체를 다 낙찰 받았죠. 그리고 거기를 또 사업화 시키는 것으로 꾸밀 예정이거든요. 근데 그 5개 다 낙찰 받았을 때 낙찰 받은 금액은 12억 4천이에요. 그러면 12억 4천에 3분의 1씩 돈이 들어갔겠죠? 근데 오늘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 왔냐? 18억에 팔으려고. 오. 18억에. 그럼 저는 20억이면 생각해 보겠다. 20억이면. 근데 팔 생각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사업화 시켜서 그 안에 멋진 무언가를 만들어내면은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키즈 카페 될 것 같은데요? 키즈 카페는 거긴 안 돼요. 아, 양주 안 돼요? 옥정 신도시는 있기도 하고 많이 생겼는데 안 돼요. 네, 역시. 그런 조사는 이미 다 끝내버렸죠. 네. 아 대표님 저 오늘 긴 시간 촬영해 주셨는데 네.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아, 너무 즐겁고 재미나게 할 수 있었고 또 워낙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오랜만에 제가 인터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긴장 하나도 안 되게 이렇게 잘 했었던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영상 그 유근영 대표님 한번 만나봤는데요 어떠셨어요? 그 우리가 맨날 하는 이커머스랑 다르게 또 재밌는 분야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알게 되셨죠? 오늘 유근영 대표님하고 이렇게 촬영을 해봤는데요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인사이트를 많이 받았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믿으면서 모두가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유근용 대표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늘 촬영 너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저희가 좀 선물을 하나 아유. 드리겠어요. 아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6살, 5살, 2살입니다. 그래요? 이게 노래방기기인데 이게 DQ부에서 나온 건데 네. 요거 아이들하고 같이 노래 너무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요거는 사운드 밀어버리는데 예, 요거 선물 해서 아이들이랑 재밌는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